아들 내외가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사업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고 전세로 살던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요즘 전셋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러다간 우리 모은 돈 다 전세금으로 날릴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윤이랑 얘기했는데 차라리 1년만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면서 종잣돈 모아서 작은 장사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아들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늘 못마땅했지만 며느리 윤희가 야무지게 아들을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내심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 방 하나를 내주게 된 거예요. 이 집은 제가 남편 없이 혼자 벌어서 악착같이 모은 제 평생의 보금자리예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집 한 채와 노후를 위한 적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정도였죠. 아들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모아둔 전세금을 윤희의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며느리 윤희는 들어온 첫 달은 정말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만들고 구석구석 청소도 완벽하게 해냈죠. 제가 괜히 내가 다 하려 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고 하면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종잣돈 모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정말 감사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내가 며느리 복은 있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그랬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거나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죠. 윤희가 사업 구상 때문에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붙잡고 있으면 제가 아들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너도 윤희 좀 도와주지 그래 둘이 같이 하는 일이잖니. 아들은 그럴 때마다 어깨를 으쓱하며 변명했어요. 엄마, 윤희가 워낙 꼼꼼해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제가 복잡한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러곤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중요한 재산 문제든 사소한 집안일이든 아들은 늘 결정을 미루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도 윤희가 워낙 부지런하니 큰 걱정은 없었죠. 윤희는 매일 저녁 제게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곤 했어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기농 샐러드나 비건 베이커리가 완전 대세예요. 저희 이쪽으로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면 분명 크게 성공해서 어머님께 효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어요. 그래, 너희가 잘 되면 좋지. 윤희가 제게 얼마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지 저는 이 아이가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뿌듯하게 생각했어요. 다만 가끔 윤희가 너무 제게 의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죠. 어느 날 저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윤희가 문득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명의 변경 같은 거 절차가 복잡한가요? 저희 나중에 사업 때문에 은행 대출 받을 때요. 오빠랑 공동 명의로 하면 금리가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어요. 윤희야, 내가 왜 그런 걸 묻니?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잖니. 그건 이 집 명의 이야기니? 저는 농담처럼 가볍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그러자 윤희는 제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부동산 서류 같은 것도 보게 되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은 절대 안 건드려요. 윤희는 다시 깍듯이 굴었고 저는 그 순간의 의아함을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얘가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것저것 찾아보는 모양이구나.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제 마음은 아직 며느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명예 변경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울렸어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때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던진 사소한 질문이라고 치부하고 넘겼죠.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악몽 같은 일들이 시작되는 고요한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산지 석 달째가 되자 며느리 윤희의 태도에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입주 초반 제가 마트에 가는 날이면 꾸준히 마다 않고 따라 나서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요즘은 아침 식사도 제각각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윤희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갈비탕 끓여볼까? 하고 물으면 윤희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시리얼 먹을게요. 거절하기 일쑤였죠. 저는 젊은 애들이 바쁘니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고 입고 나가는 옷차림도 눈에 띄게 화려해졌어요. 제가 슬쩍 요즘 외출이 잦구나 장사 준비는 잘 되어가니? 하고 물었어요. 윤희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 곧 계약 단계예요.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저랑 같이 전념하면 정말 대박 날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어요. 아들이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만두게 하려는 거니? 윤희는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평생 직장 다니나요? 젊을 때 도전해야죠. 안정만 바라다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야 해요. 문제는 우리 아들이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따로 불러 앉혀놓고 물었죠. 내 회사 그만둘 문제인데 엄마랑 진지하게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게 작은 일이니? 아들은 여전히 소파에 기대앉아 휴대폰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윤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윤희 결정 따르기로 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참다 못해 언성을 높였어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구느냐? 내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아들은 엄마가 걱정하는 일 없을 거예요. 하고는 대화를 피해버렸어요. 아들의 우유부단함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윤희가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윤희가 저를 거실로 스프레드시트가 가득한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가 권리금을 계약금으로 걸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랑 초도 물품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오빠 전세금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택도 없어요. 윤희는 눈을 깜빡이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택도 없다니요. 아들이 모아둔 전세금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슬그머니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벌써 전세금을 다른 데 써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윤희야, 내가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모아둔 종잣돈하고 아들 전세금으로만 시작하라고. 너희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니?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윤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시장조사 비용이랑 사업자 등록, 컨설팅 받는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상가 자리가 너무 좋아서 놓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이런 자리 다시 안 나와요. 그러면서 윤희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 돼야 나중에 어머니도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효도하고 싶어요. 저희도.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아들은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윤희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윤희 쪽을 살폈어요. 윤희가 검색하고 있던 모니터에 희미하게 대출 한도 상향 조건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때 윤희는 전화 통화를 시작했는데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있었죠.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네, 내담보 문제 때문에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아, 명의는 곧 정리될 거예요. 저희가 말만 잘하면 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그 담보 문제라는 말과 말만 잘하면 이라는 섬뜩한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제 집을 두고 정리될 것이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순한 윤희의 것이 아니었어요. 등골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그동안 예쁘게 봐왔던 그 모든 싹싹함과 살가움은 결국 이 집을 집어삼키기 위한 독이 든 꿀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제게 명예 변경을 물어봤을 때의 그 섬뜩한 느낌이 이제는 뼈저린 현실로 다가왔어요. 순진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제부터 저도 며느리를 지켜보는 호랑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윤희가 제 집을 두고 담보 문제니 곧 정리될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전화통화를 엿들은 후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했죠. 윤희는 여전히 겉으로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눈빛은 이제 저를 재산의 열쇠나 금고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사업 파트너에게 접대를 하듯 형식적으로 바뀌었죠. 며칠 후 윤희는 결국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계약서 몇 장을 들고 있었는데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이 번뜩였죠. 어머니, 계약금이 부족해서 정말 좋은 상가 자리를 놓칠 뻔했는데요. 제가 대출 상품을 기가 막히게 찾았어요. 윤희는 제 옆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집을 잠깐만 담보로 맡기면 돼요. 저희가 장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갚을 수 있어요. 이자는 오빠가 다니는 회사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잠깐만 일하니요. 남의 평생 재산을 두고 어쩜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윤희야. 그 집은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예요. 너희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 전 재산을 거기에 걸 수는 없어요. 그러자 윤희는 순간 얼굴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바로 아들을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빠도 이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지금 오빠도 회사에 사직서 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오빠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윤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망하게 하실 건가요? 윤희는 겉으로는 아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저를 죄책감으로 압박하는 소름 끼치는 수법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윤희에게 제 통장과 집 문서에 대한 정보를 노출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외출해서 은행에 들러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부동산 등기 서류철과 통장들을 꺼내 이불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혹시 윤희가 제 방을 뒤질까봐 불안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윤희가 아들에게 사업 자금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죠. 나는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한 번 더 말해보면 안 돼? 엄마가 더 생각해 보신대. 윤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오빠는 도대체 나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평생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살 거예요? 내가 지금 오빠 성공시키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회사 사직서도 못 내고 엄마 뒤에만 숨어 있으면 나는 누구랑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들은 윤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렸죠. 아니,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그냥 엄마가 걱정하시니까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따로 잘 말해볼게. 아들은 결국 또 나중에라는 단어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그 결정권은 다시 저에게 떠넘겨졌어요.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방관적인 태도는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윤희의 계산된 행동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날 저녁 윤희는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드디어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야죠. 윤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내일 제가 은행에 갈 때요. 어머님 신분증하고 인감도장을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명만. 그 말이 제 귀에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넘겨라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윤희의 노골적인 재산 편취 의도가 이제는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하고 제 평생의 보금자리를 며느리에게 뺏길 수는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제 집을 지키고 며느리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첫 번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자 며느리 윤희는 완전히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날부터 윤희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식탁에서 치워야 할 걸림돌처럼 냉랭해졌죠. 아침 식사는 완전히 사라졌고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그 서늘한 기운이 집 전체를 휘감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애원했어요. 엄마 딱 5천만 원만 빌려줘. 윤희가 너무 힘들어해. 장사 자리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보증금 때문에 놓치게 생겼어. 나중에 꼭 갚을게.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은 여전했어요. 제가 따져 물었죠. 너희가 모은 전세금은 다 어디 갔니? 그게 작은 돈이니? 아들은 또 우물쭈물했어요.
아, 그건 윤희가 사업 준비하는 데 썼다고 했어. 복잡한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윤희가 알아서 한대. 아들은 이미 윤희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무력한 꼭두각시였죠. 저는 아들을 돌려보내고 그날 오후 중요한 볼일이 있어 집을 나섰어요. 며칠간 윤희의 압박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에 외출하는 잠깐이나마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제가 현관문 열쇠를 깜빡하고 안방 화장대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어요. 다시 급히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혹시 윤희가 있을까봐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집 안은 조용했고 저는 곧장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거실 창가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희와 아들이 서류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는 중이었던 거예요. 제가 현관으로 다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두 사람은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저는 현관과 거실 사이의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윤희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죠. 오빠는 왜 이렇게 나약해요? 엄마한테 5천만 원도 못 받아내면서. 이럴 거면 평생 엄마 재산에 빌부터 살아요. 내가 오빠 성공시켜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윤희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아들에게 던졌어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반항 한 번 못하고 서 있었죠. 그러자 윤희가 급기야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제 귀에 직접적으로 박혔어요. 아들은 맞고도 아무 말 못한 채 눈물만 글썽였죠. 그리고 윤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얼어붙게 했어요. 우리 사업 미천은 결국 이 집밖에 없잖아요. 오빠가 정신 못 차리고 방관만 하니까. 내가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이라도 훔쳐서 일을 벌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뭔데요? 결혼한 이후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는 폭력성과 함께 결혼한 이유가 이 집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는 명확한 고백, 그 도끼와 섬뜩한 계산이 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어요. 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윤희에게 반항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들에게 발각될까봐 숨도 쉬지 못하고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저는 그 즉시 현관문을 다시 닫고는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발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죠.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끔찍한 막장 드라마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죠. 저는 며느리가 제 집을 노리는 그 검은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들의 방관까지 포함해 이 상황을 통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우연히 목격한 윤희의 폭력과 결혼 이유에 대한 고백은 저를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로 두지 않았어요. 저는 며칠 동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윤희는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챈 듯 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간접적인 압박이 통하지 않으리라 판단했는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죠. 며칠 후 윤희는 제게 다가와 매우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장사 계약이 내일로 미뤄지면 안 된대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은행에 가서 어머님 동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바로 대출이 실행된대요. 오빠가 회사에 휴가를 냈으니 저랑 같이 은행에 가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에 서명하라니 이제는 완전히 숨기려는 생각조차 없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윤희야, 내가 급한 건 알겠다만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예요. 나는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 은행에 갈 수 없어요. 그러자 윤희는 순간적으로 흥분했어요. 어머니, 약속이 장사보다 더 중요하세요. 저희가 잘 돼야 나중에 어머니가 편해지신다니까요. 윤희의 목소리는 이미 애원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순간 윤희가 혹시 제 방에 숨겨둔 서류를 몰래 챙겨서 위조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은행 방문을 거부하자 윤희는 이미 준비된 다음 카드를 꺼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서 출장 서비스를 요청했어요.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서 어머님 앞에서 서명할 거예요. 오빠도 여기 있으니 거짓말 못하죠? 윤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윤희는 아들을 데리고 거실에 앉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넋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죠. 윤희는 마지막까지 저를 압박했어요. 어머니, 빨리 서류 가져와서 준비하세요. 직원이 곧 도착해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끌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판을 뒤집어야 했죠. 저는 제 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 서류처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윤희의 눈이 서류처를 보자마자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윤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 손에서 서류처를 빼앗으려 했죠. 어머니,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저는 서류처를 꽉 쥐고 윤희를 매섭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참고 쌓아왔던 모든 분노를 응축하여 토해냈죠. 윤희야.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다는 사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손찌검하는 것도 똑똑히 봤고요. 윤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졌어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죠. 아들은 여전히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윤희는 반사적으로 은행 직원이라며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저는 윤희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은행 직원이 맞았어요. 하지만 윤희가 예상했던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행 직원은 윤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되시죠? 사모님 명의로 된 계좌 거래 내역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고객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보안 문제예요. 윤희는 충격으로 눈이 커졌어요. 제가 언제 은행 직원을 불렀는지, 왜 사모님 계좌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윤희가 허둥지둥.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하고 말하는 순간 저는 윤희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냈어요. 저는 은행 직원과 나란히 서서 윤희를 내려다보았어요. 이분이 오신 건 너희가 모아둔 종잣돈과 내가 아들 몰래 빼돌린 모든 자금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너는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내 돈줄을 먼저 잡았어요. 내가 통제하는 돈은 이제 한 푼도 없을 거예요. 이 말과 함께 윤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윤희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종잣돈까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너지는 듯 보였죠.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요. 저는 윤희를 향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윤희의 계획은 이제부터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거예요. 은행 직원을 이용해 윤희의 자금줄을 먼저 파악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윤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곧바로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달려들어 매달리기 시작했죠. 오빠,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고 해. 우리가 같이 살겠다고 결혼한 거잖아. 오빠라도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들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윤희를 외면했어요.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방관적인 습관은 위기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들에게 너는 윤희가 내 뺨을 때리는 것을 봤는데도 아직도 윤희 편이니? 하고 물었지만 아들은 엄마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하고는 또다시 상황을 회피하려 했죠.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저는 은행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윤희가 아들의 종잣돈이었던 전세금 대부분을 이미 자신의 명의로 돌려 여러 투자 상품에 분산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장사미천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희는 전세금만 먹고 튀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죠. 저는 곧바로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횡령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윤희와 아들을 거실에 마주 앉혔어요. 윤희는 여전히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저는 윤희 앞에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어요. 윤희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녹음한 음성 기록과 윤희의 자금 유용 내역이 담긴 은행 거래 기록이었어요. 윤희야, 내가 아들에게 휘두른 폭행과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증거를 확보했어요. 윤희는 그 서류를 보고 온몸을 떨었어요. 어머니,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제가 오빠랑 다툰 걸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희를 향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폭력을 쓰는 건 사생활이지만 내 재산을 노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범죄란다. 내가 빼돌린 돈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야겠어요. 윤희는 절대로 못 나간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들아, 너는 내 아내에게 폭행을 당하고 너의 종잣돈을 빼앗겼는데도 아직도 아무 말이 없니? 너는 내 엄마가 며느리에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방관만 했단다. 너의 우유부단함이 결국 이 모든 일을 만든 공범이에요. 아들의 어깨가 크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저는 최종 통보를 내렸어요. 너희 둘 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요. 윤희는 내가 빼돌린 돈에 대해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직시했어요. 아들아, 너는 내 엄마를 지켜주지 않은 그 방관의 죄를 묻는 거예요. 너희 둘은 함께 나가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결국 며느리 윤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빼돌린 돈마저 법적으로 엮일 위기에 처하자 순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엄마, 저도 정말 나가야 해요? 하고 묻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저를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물리적인 정리와 재산 관리는 끝났어요. 하지만 윤희가 저에게 준 모욕과 아들의 배신에 대한 저의 통쾌한 복수는 아직 남아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윤희의 이름이 언급된 인터넷 커뮤니티 글 하나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카드를 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후 며칠 동안 윤희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미쳐가는 듯 했어요. 제가 자금줄을 쥐고 법적 책임을 언급하자 윤희는 마지막 도박을 걸어왔죠. 그녀는 제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대신 사업 미천을 전부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대신 자신이 이미 계약금을 걸어놓았던 그 비건 베이커리 상가만큼은 포기할 수 없으니 최소한 그 상가 계약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에게 돈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죠. 저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준비한 최후의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윤희에게 연락해 내가 내 남편에게 사죄하고 그동안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 일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윤희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모든 조건을 수용했죠. 약속 장소는 윤희가 그토록 탐내던 비건 베이커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상가 건물 1층 앞이었어요. 저는 아들과 윤희를 그곳으로 불러냈죠.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요. 약속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윤희에게 투자하기로 했었다는 사람들, 상가 건물 번영회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는데 윤희는 제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사업 관계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착각한 듯 했어요. 윤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하고 말을 했어요. 저는 윤희의 그 역겨운 연기를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죠. 윤희야, 내가 이 장사를 꼭 하고 싶다고 했지? 그래. 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다만 내가 이 장사를 통해 정말 성공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고 싶구나. 윤희의 눈이 다시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저는 준비해온 상가 계약서를 윤희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이 건물에 다른 상가 하나를 매입했어요. 이 계약서를 내게 줄게요. 내가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 사업을 시작하거라. 단 내가 이 상가를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아들 몰래 썼던 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윤희는 계약서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망설임 없이 자신이 빼돌린 돈의 상세 사용 내역과 투자처를 모두 공개했어요. 주변에 모여있던 상가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윤희가 투자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죠.
윤희가 모든 자백을 마쳤을 때 저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희야,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검은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사실 이 상가 계약서 내가 너를 위해 매입한 상가가 아니에요. 저는 계약서를 뒤집어 보여줬어요. 그 계약서의 내용은 인근 상가 번영회 명의의 공동투자 상가였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준 것이 아니라 번영회에 가입한 모든 상인들에게 윤희의 사기 행각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예요. 제가 초대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지역의 상인들과 법률 대리인들이었죠. 윤희는 그제야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알고 경악했어요. 그녀의 모든 거짓말과 탐욕이 그녀가 가장 성공하고 싶어 했던 사업의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파헤쳐진 거예요. 윤희는 상가 관계자들과 상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자격은 물론 사회적인 신뢰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아, 너는 내 엄마를 버리고 택한 것이 이런 사람이었단다. 너는 내 아내의 탐욕을 막지 않은 방관의 죄를 씻어야 한다. 너는 앞으로 1년간 윤희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썼던 전세금을 돌려받고 스스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아주 작은 금액의 생활비가 들어있는 신탁계좌 하나만 주고 단호하게 돌려보냈어요. 며칠 후 저는 등기 서류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 집은 안전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원했던 사업 무대에서 저는 그녀의 모든 탐욕을 세상에 드러내고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제 삶에 찾아왔죠. 윤희는 자신이 탐욕을 부려 가로채려 했던 것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녀는 그 흔한 명품 가방조차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작은 원룸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자신이 꿈꿨던 호화로운 삶 대신 시궁창 같은 현실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검은 속셈에 비하면 그 정도의 몰락은 당연한 대가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집은 이제 완벽하게 평온했어요. 저는 복수라는 숙제를 끝마쳤고 제 남은 삶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시간만이 남아 있었어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